회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국내 정세는 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지만요. 네, 오늘 프로그램은 경영 리더가 연휴 때 읽을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책을 추천드리는데 한 번은 7월에 여름 휴가 때 읽으실 책을 추천드리고 이제 1월에 설 연휴 때 읽으실 책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위원이 한 60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31권의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추천이 됐는데 특히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지정학적인 트럼프 취임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여튼 지정학에 관련된 책이 많이 추천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돈에 대한 금융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추천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정학과 금융은 따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 권의 책을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략에 관한 책인데 그게 이제 제로 투 원이고 두 번째가 안보에 관한 책이 이 세계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이제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희가 책을 선정한 기준은 현재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환경, 기업들이 현재 불확실한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좀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이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불변의 법칙. 영어로는 이제 Same as Ever라는 책인데 모건 하우젤이라는 이 사람이 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의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론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자기가 미래를 보고 싶어서 미래를 좀 전망하고 싶은데 미래를 전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미래를 더 잘 보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드는 게 아마존의 회장 그 사람한테 이제 당신은 미래에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프 베조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는 미래에 변하는 거에 신경 안 쓰고 변하지 않을 거에 신경을 쓴다. 변하지 않을 게 뭐냐? 아니, 두 가지는 안 변한다. 하나는 낮은 가격, 두 번째는 빠른 배송. 그러면, 아니, 비즈니스가 낮은 가격과 빠른 배송만 하면 됐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나 그거를 아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줘 보세요. 그 23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23개 에피소드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독립된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각 챕터마다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따로따로 읽어봐도 됩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김효준 회장님을 모시고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회장님. 왜 이 네, 책을 추천하셨습니까? 제가 그 아주 짧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다 아시겠지만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동굴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게 전문입니다. 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이나 특별한 성과의 기업인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의 행적을 벤치마크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성공을 보는 것이지 그 성공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기업인들도 무수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좌절과 원민의 반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하고 비현하고 또 그래서 마침내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 고통과 창출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장숙주 시인의 대추 하나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 해석으로는 방금 원장님 말씀 주신 그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세상 돌아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탐욕과 두려움, 또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또 사회적 설득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과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모든 일에 인과관계를 잘 연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마치 장석주 시인 대추 하나 아래 마지막 구절이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이 책도 세상과 통하는 CEO, 세상과 통하는 정치인, 세상과 통하는 과학자 등의 성공과 또 그렇지 못해서 실패한 그 수많은 예시를 들면서 저희 많은 경영자들에게 세상과 통하라는 그런 해안을 건네주는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경영 환경은 어떤가요? 고객 계층은 확대되고 있고 고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고객의 디지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고객의 어떤 내재적 욕구, 삶의 가치 추구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탐색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결국 미래를 선도할 우리 기업인들, CEO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 최적화를 향한 우리 CEO들의 고민을 이 책에서 조금이라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에 드릴 것은 이 모건 하우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2500년 전에 2500년 전입니다. 중국의 공자도 등타이시안 샤오팅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등대산 소천하. 해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계곡이나 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산 정상에서 보는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같은 의미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 세계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러한 미션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공자 말씀에 헐부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이부동.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한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결코 한 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 지혜입니다. 함께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끝내 속내는 다른 이런 의미가 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나 화이부동이나 2500년 전에 얘기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도 마찬가지죠. 일신, 우일신. 이거 뭐 우리는 늘상 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새로운 어떤 경영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혀 있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그런 불변의 법칙은 이미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심오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23개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혹시 네. 그중에서 이게 특별히 좀 더 나한테 와닿는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사실은 거의 모든 이야기가 깊고 또 넓은 공감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 눈에 띄는 것은 그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는 6장의 그 부분인데요. 특히 B2C 사업으로 마케팅을 중시하는 기업은 이 경영자에게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를 줄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평범한 정치인이었던 그 윈스턴 처칠이 이 뛰어난 스토리텔러이자 연설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감정에 호소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또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이 시대 어떤 기업들의 성공적인 마케팅 기법을 본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경험상 브랜드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고객이 특정 브랜드를 취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또 다른 혜택을 기대한다는 거죠.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하기를 고객 경험을 중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고객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참여로 전환해라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는데 익스피리언스를 인게이지먼트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5년 전에 제가 전 세계 초유의 드라이빙 센터를 만든 한국에 만든 이유기도 하는 거죠. 즉 고객에 대한 이 CEO 메시지는 간결해야 합니다. 고객이 감동할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스토리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결국 진정성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그 16장에 어느 기업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계속 달려라. 경쟁 우위는 결국 사라진다. 이 부분도 눈여겨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50년 산업 쪽에서 경험해 보니까 기술력의 격차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데 한 번 시장에 소개된 기술을 카피하기는 아주 쉽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책에서 예시를 있습니다만은 GM이나 크라이슬러, 코닥 또는 CS 같은 이런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글로벌 CEO들은 이미 기술력을 넘는 또 다른 결국 브랜드와 고객 서비스가 마지막 경쟁력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은 21장에 멀리 보는 것에 대하여라는 그 소제목으로 좋은 글이 있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저는 대뜸 중국의 고사성어 등고잡이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아주 험불하게 그렇게 시작한다는 뜻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고객의 불평,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고객의 아름다운 불평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제 경험상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정보는 왜곡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큰 그림은 물론이지만은 이 현장의 현실도 간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CEO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아까 언제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 책의 목차만 봐도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전반에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례와 촌철살인 코멘트를 읽어보시는 아주 큰 재미도 있을 듯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그 6장에서 그 스토리텔링에 보니까 네, 그 미국의 그 흑인 인권 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연설이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I have a 그렇죠. dream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원래 텍스트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연설 도중에 그 말이 나왔나 봐요. 그죠? I have a dream이라는 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메시지는 네. 본인의 진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고객들도 와이즈해서 네. 그 진정성의 여부를 금방 간파할 수 있는 거죠. 네. 23개 스토리 중에서 제 13장에 보면은 희망 그리고 절망이라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기업인이 낙관주의자여야 하느냐 비관주의자도 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기업인의 시각이 네, 낙관주의가 있고 비관주의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기업인의 태도냐 뭐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어느 기업인은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낙관주의해야 된다. 왜냐? 세상에 낙관주의자가 반이 있고 비관주의자가 반이 있다고 그러면 비관주의자는 사업을 안 한다 이거예요. 비관을 하니까. 어? 그러면은 낙관주의자는 사업을 전개할 거고 그러면은 네, 낙관주의자는 우선 이기고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반이 사업을 안 하는데 자기는 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조금만 잘하면은 반 이상을 먹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인은 낙관주의자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던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네, 네, 네.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미래에 그걸 대해서도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꿔라. 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공감이 가고요. 제가 만나본 많은 글로벌 CEO들이 조금 더 네일 다운 시켜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코스메틱한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서브스텐셜하고 프랙티컬한 부분에 이 CEO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서도 작은 그림을 함께 견주어 볼 수 있는 그 굉장히 현실적인 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관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게 그 단순한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에 베이스한 좀 더 네. 프랙티컬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네.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챕터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복리 효과를 믿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복리 효과를. 근데 이게 이번에 추천된 책 중에 그 찰스 먼거의 그 푸어 찰리스 알메넥이라는 책에 보면은 계속 이 찰스 먼거도 그 복리 효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복리 효과가 무슨 뜻이냐면은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파산하지 않고 버티면 복리 효과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영자는 합리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경영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는 거 아닌가. 이 책에 나오는 23개 에피소드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지혜로운 책 같아요. 옆에다 두고 가끔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책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이 책 그 요약하자면 이제 표지에 나온 것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이나 뭐 고객 니즈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 교훈 이런 거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덜 가져도 되는 건가 하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추천해 주신 김 회장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까 그냥 단순히 양쪽 다 중요하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 여쭙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중 있게 봐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뭐랄까요? 성공한 말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은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철학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ESG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영의 지표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ESG는 결국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철학을 우리 일상생활에 기업 생활에 상식적으로 적용해낼 수 있는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는 이미 ESG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오랜 세월 실천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의 그 임플리멘트하는 방법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년 전 공제 이야기와 지금 글로벌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저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한 거가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도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변하지 않는 기본 원칙에서 아주 무수하게 적용되는 작은 그러한 그 프랙티컬한 임플리멘테이션 이것은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고맙습니다. 네. 네. 변화가 많을수록 또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책은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인데요. 제로 투 원. 이 책은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인가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유명한 그 피터 틸이라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도 페이퍼를 피터 틸과 같이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인데 이 피터 틸이 쓴 책입니다.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추천하냐면 현재 우리의 기업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식의 그 점진적 개선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의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제로 투 원인데 이게 뭐냐면 제로 투 원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뭘 하나 만드는 걸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회사를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뭐 기업은 모두 다 독점을 사실 원하죠.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완전 경쟁이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허구를 믿지 말고 독점을 하겠다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말하자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일으켜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점을 이룰 것인가? 이 사람이 제시하는 답은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기업을 시작하는 것은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이다. 그 숨겨진 비밀이 뭐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있고요. 인간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자연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찾아내는 게 이제 과학이고요. 인간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찾아내는 게 창업가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비밀을 찾으면 기업은 독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드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의 경우에 뭐 빈방과 빈집은 뭐 도처에 있고 또 집과 방이 필요로 하는 여행객도 많을 텐데 결국 그 빈집, 빈 방과 여행객을 연결시켜 주는 게 에어비앤비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건데 딴 사람들은 보지 못한 그러한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게 바로 독점 기업을 만드는 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위대한 기업은 남들에게 감추고 있는 숨겨진 비밀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업은 남들에게 감추고 있는 숨겨진 비밀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비장의 노하우라고 할까? 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독점 기업을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사를 광신 집단처럼 만들어라. 말하자면 좋은 기업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러 명이 일에 미친 사람들 뭐 출퇴근도 없고 근무 시간도 없고 일에 미쳐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그 컬트 비밀 결사 내지는 광신 집단 같은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 52시간제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삶에 있어서. 그런데 일하는 재미를 아주 나라가 나서서 없애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그 일에 미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3장의 스타트업의 성공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로 투 원을 소개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우리 경제나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혁신이 아니고 파괴적인 혁신인데요. 파괴적인 혁신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대기업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혁신을 하려면 진짜 억지로라도 판을 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벤처 특히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 부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의 설계자들. 이번에 추천된 책인데요. 부의 설계자들이라고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페이퍼 마피아 중에 특히 2명,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에 대한 아주 책인데 너무 두껍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사실은 추천을 안 드렸는데 6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근데 혹시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이 빅텍들 또 실리콘밸리의 그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는 것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말씀드린 제로 투 원으로 양이 안 차시면은 부의 설계자들이라는 책도 아울러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은 세계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세계의 전쟁, 세계의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의 전쟁은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대만 사태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김정석 박사신데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그래서 김정석 박사님은 국방부에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으로 고시 보시고 국방부에서 여러 보직을 하시고 마지막 보직이 기획조정실장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현재는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현재는 이제 부소장으로 보직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김 박사님이 이렇게 참석하셨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좀 김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뭔지 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 전쟁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그 전쟁 자체를 그렇게 다룬 책은 아니고요. 전사를 다룬 것은 아니고 저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정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국제 정치의 그 진 모습이 민낯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갈등이 이 무력 충돌로 이제 발전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그 국제 정치의 어떤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국제 정치의 어떤 진면목, 그것을 한번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특히 지금 보면, 국제 질서가 아주 격변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곧 이제 출범하겠지만, 뭐, 최근에 뭐, 그린란드를 팔아라. 또 뭐,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내놔라. 여기에 대해서 이 무력 사용도 뭐,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트럼프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을 그동안에 서방이 비난해 왔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이 주권 국가의 어떤 주권적 영역에 대해서 지금 거침없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그 국제 질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제에 특히 우리는 이제 이 강대국 어떤 세력권이 중첩되는 그 지정학적 중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지정학적인 DNA, 이 어떤 이런 지정학적 IQ가 우리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국제 정치를 아직도 어떤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본다든가 선악의 관점에서 본다든가 어떤 규범적으로 보고 뭐
좋은 국가, 나쁜 국가를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지도자의 어떤 이뭐 덕목을 따진다든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강대국이 그것이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이 강대국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이런 것을 좀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도 구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얘기지만 전쟁 자체보다는 지정학, 특히 강대국의 시각을 이해하는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고요. 실제로 뭐 새 전쟁이 뭐 당시에 미국과 일본 또 지금은 또 러시아와 뭐 나토, 미국 또 앞으로는 뭐 중국과 미국의 대립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문제죠. 처음에 트럼프가 뭐 그린랜드 얘기하고 뭐 파나마 얘기할 때는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무력 사용도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어, 엉뚱한 그러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얘기는 또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일단 이 책에 돌아가서 보면 이제 이 책이 이제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태평양 전쟁인데요. 이 책에서 결국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항공모함이 뭐 여러 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몰랐는데 당시에 미국 GDP가 일본의 12배였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무모한 전쟁을 벌린 것 자체가 굉장히 어, 놀라운 일인데요. 이 태평양 전쟁 파트에서 제1장에서 저자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걸어간 것이거든요. 예, 진주만 기습을 해서 미군 뭐 2천 명 이상을 희생을 시키고 수백 대의 함정, 미군의 함정 또 이 항공기를 이제 대파하고 이럼으로써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국내적인 어떤 분위기는 중립을 지켜라는 것 때문에 참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인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산업 잠재력 면에서. 그럼 왜 그랬을까? 일본은 그동안에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 어떤 세력 판도를 넓혀오고 성장해 왔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승승장구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중일 전쟁부터 이제 오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태평양 전쟁 때 이제 완전히 국가적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데 일본이 그동안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치밀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큰 오판을 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하나 이제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하나만 좀 대표적인 건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예방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방전쟁의 압력. 이거는 뭐냐면은 미래가 너무 암울하면 지금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보다는 오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거는 그 전에 1942년 7월 달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대일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취합니다. 석유를 이제 봉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석유 없이는 1년도 버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교섭을 하지만 이게 점점 압박이 오니까 이것을 한번 뚫는 그런 모험 어떤 수를 던진 건데 당시에도 물론 우려하는 뭐 이런 목소리도 일본 내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천황이 대표적이었는데 그렇지만 일본 군부에서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이제 천황을 설득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예방전쟁의 압력이라는 거, 논리라는 거를
이 바깥에서는 사실은 잘 포착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일본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당시에는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건 사실은 그 일본만의 오류는 아니고 여러 전사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따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것도 뭐 그런 논리가 좀 작동한 것이고, 뭐 우리가 북한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예방전쟁의 어떤 압력과 이런 것들을 그런 느끼는 상황이 이제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미국도 오판을 했는데요.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이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을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에 분산되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일본을 달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강경파들이 대일 전면 금수 조치 취하면서 뭐 당시에 모겐소 재무성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절망 속에서 개전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대일 금수 조치를 취하면 일본이 굴복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망 속에서 전쟁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 책에 보면은 일본이 그런 그 의사결정을 무모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이제 1940년 9월에 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 동맹 그리고 41년 7월에 인도네시아 침공인데 지금 말씀은 1941년 7월에 인도네시아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삼국 동맹을 맺은 게 첫 번째 일본의 실착이었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으로 독일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독일 클럽에 들어갔던 건데 그것이 이제 미영 이 진영과의 충돌의 길로 접어든 것이고 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침공도 미국의 강공책을 예상하지 못하고 했던 두 번째 실수고 마지막은 이제 진주만 공격으로 마지막 이제 패착을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기업인들이 그 일본의 그 유신에서의 성공, 그러니까 1850년부터 뭐, 한 100년 가까이 성공에 많이 관심을 하는데, 일본 사회의 이 실패, 그죠? 이 전쟁, 네, 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한 비극, 심지어는 뭐, 핵 폭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균형된 관점에서 그 일본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자, 두 말씀만 더 번째, 드리면 네, 그 예방전쟁의 압력,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도 있고 일단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힙니다. 그 그룹 띵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잘못된 가정들을 세우고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희망적인 사고가 그 미 군부를, 일본 군부내를 사고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엄청난 오류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희망적 사고, 집단적인 그런 오류, 이런 것들도 작용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챕터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는 그 러시아가 1989년 독일 저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그 후에 그 러시아의 상황 지금까지 온 그걸 잘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있는 상황만 본다면은 이거는 푸틴의 개인의 어떤 오판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걸 균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네네. 푸틴의 오판이라고 하면 아주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가정 자체는 오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 자체를 마치 이제 푸틴 개인의 행위로 보면 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방의 주류 시각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단결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 이제 서방 주류의 시각인데 표면적으로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러시아의 입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사우스라는 지금 이제 굉장히 국제 정치에서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이쪽 진영의 시각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에 대한 반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독일 통일될 때 나토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그때 이 서방의 여러 지도자들이 당시 고르바초프한테 그랬고 그 이후에도 나토는 1인치도 동쪽으로 더 동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독일 통일에 이 양보를 받아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약속 저버리면서 계속 팽창해 갔잖아요, 나토가.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갈 텐데 그럴 때는 이제 러시아가 불만은 표출했지만 힘이 없었으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푸틴의 러시아는 옛날 그 옐진 시대 때 러시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전열이 정비돼 있고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라는 거는 러시아의 안보의 임계점이다. 폴란드나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하고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정당한 반격이다. 이제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항상 이런 어떤 세력권 관점에서 어떤 지정학적 완충지대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제 푸틴도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누가 현상 변경 세력이냐?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자꾸 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나토를 팽창시키면서 현상을 변경시키려고 하니까 반격했다. 이제 약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꼭 이제 좀 약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 관점입니다. 이제 요즘의 국제 정치는 이 글로벌 사우스 없이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보면 이 서방이 엄청난 대러 제재를 가하는데도 지금 러시아 경제가 끄떡이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인도,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어떻게 보면 미국과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을 명확하게 긋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유럽의 문제다. 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일상적인 일이다. 뭐 에티오피아 내전이 됐든,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라크 침공도 또 거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들이 여러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전쟁에는 침묵하고 무관심했는데 왜 유럽에서 백인끼리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 역사의 오른편에 서라는 설교는 듣지 않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국익 관점에서 이렇게 각자 도생의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서방이 보듯이 침공 전쟁, 침략 전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러시아가 보듯이 러시아가 항변하듯이 어떤 좀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부작용, 반격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글로벌 사우스가 지적하듯이 사실은 이런 거는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미국이 됐든 다른 강대국들도 해왔던 그런 국제 정치의 어떤 어두운 면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될 때 미국이나 독일이나 서방 측이 나토는 독일 통일이 돼도 정말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 안 할 거다. 그렇게 해놓고, 그죠? 네, 해놓고 뭐 폴란드, 뭐 체코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뭐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뿌리에서 나온 나라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관점에서 했다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대만에 대해서는 사실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트럼프 취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대만에 대한 그 트럼프 정권 행정부의 입장이 뭔지도 지금 분명치 않은데요. 지금 현재 대만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대만 해협 문제는 뭐 2027년에 시진핑 사연이 앞두고 중국이 침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전쟁 가능성들도 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 단기간 내에는 그 전쟁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 대만 문제를 길게 보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천천히 시간을 벌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세력 균형은 중국한테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하고의 전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시간을 벌면서 서서히 대만을 복속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어떤 전쟁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어쨌든 중국은 대만 문제를 그냥 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서서히라도 현상 변경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립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길게 보면 중국의 힘이 이 지역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100만 불짜리 얘기인데 또는 뭐 엄청난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말씀은 시간이 누구 편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어, 시간이 갈수록 중국한테 좀 유리하게 전개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보는 거고 왜냐하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제 규모 자체가 뭐 중국은 한 4% 성장한다고 하면 미국은 한 2% 성장하는 거니까 또 과학기술이라든가 국방 이런 거 해군력 그렇게 볼 때 이제 시간이 중국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다급할 수도 있죠, 사실은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대만 사태는 간단한 것은 아닌데 뭐 그래도 하여튼 안심이 되는 것은 금방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것은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코멘트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원인은 이 3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미국과 중국과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고 러시아도 국경을 한반도와 맞이하고 있다고 볼 때 진짜 지정학 리스크를 우리가 정말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될 것 그런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기업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미국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국제 질서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할 여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다른 강대국가 보통 얘기하는 그 보통 강대국처럼 자신의 좁은 국익을 굉장히 거칠게 추구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점은 뭐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이 파편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로서는 이 더군다나 지정학적인 어떤 세력권 중첩 국가 중간 국가로서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전과 같은 뭐 이 뭐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이렇게 안주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것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가지죠. 뭐 자강과 외교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외교도 이제는 어떤 뭐 이념적인 그 관점이라든가 어떤 진영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좀 더 전 세계 이제 운동장을 좀 넓게 보고 이 외교를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방의 이론이긴 하지만 이뭐 글로벌 사우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러시아의 관계도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잘 관리해 나가서 어떤 이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갈수록 국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에 좋은 책집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의 상황은 지난 몇십 년간의 국제 관계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향후 펼쳐질 국제 정세, 특히 동아시아권에서의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자세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 행위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군사력 증강에 더욱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질문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군사력 증강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특히 이제 북한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위협, WMD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재래식으로 이제 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 억제력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억제력 경제만 몰두하면 또 위기 안정성, 이 전략적인 불안정이 또 고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이제 군사력 증강을 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 주변국 관련돼서도 당연히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자산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멀리 우리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그렇게 부합하진 않다고 보지만 어떤 그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건이 된다면 그런 쪽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책 좀 많이 사주세요.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시작한 지 이제 보름밖에 안 됐는데 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대국한테도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강대국이 함부로 우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기르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 리더가 연주 때 읽을 책 빌번의 법칙 제로 투원 세계의 전쟁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